지난해 2023년 12월 2일 제28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린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한국과 미국,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 전 세계 22개 나라에서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지지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원자력 발전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이 선언문에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구 기온 상승률을 낮춰야 한다라는 그런 약속을 한 겁니다. 더군다나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3배로 늘려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한편 이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선언이 계획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 기간 그리고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선언에서 제시한 대로 2050년까지 발전량을 3배나 늘리는 것은 어렵다 이런 지적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2020년 현재 23.25기가와트인 원전 설비량을 2050년까지 3배로 늘려야 하는데요. 2020년부터 가동에 들어간 신한울 1호기 같은 1.4기가와트급 원전을 해마다 1개 이상씩 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 앞에서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형 원전과 다르게 빠르게 제작하고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차세대 원자력정책센터의 정책연구에 참여하고 있고요. 또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보이는 팟캐스트 핵문핵설 프로그램 제작을 맡은 핵PD 김성광입니다. 여기 차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대한민국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차세대 원자력 분야 연구 개발의 기획, 조율, 관리와 같은 총괄 역할을 수행하고 실증 가속화와 신규 공급망 형성을 위한 노력으로 민간 참여 기반의 사업 추진 및 형태 정립 그리고 소통 협력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 올 여름 설립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핵통령 권준호입니다. 같은 센터에서 참여하고 있고요. 오늘 방송에서는 이 SMR과 대형 원전이 어떻게 다른지 짚어보고 또 왜 SMR이 요즘 그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지 저희 청취자 여러분과 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SMR과 대형 원전 무엇이 다른가요?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요놈들은 무슨 생각으로 차세대 원자력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 이게 궁금하다면, 그리고 핵문핵설에 한마디 해야 쓰겠다 싶다면 보이는 팟캐스트 핵문핵설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해주세요. 차세대 원자력에 대해 모르는 게 없다라고 외치는 그날까지 핵문핵설은 계속됩니다. 핵심을 묻는 인터뷰 핵터뷰. 네, 핵심을 묻는 인터뷰 핵터뷰는 차세대 원자력 관련 이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코너죠. 특집 3부작으로 기획된 핵문핵설의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전문가를 모시고 SMR과 대형 원전 도대체 뭐가 다르냐, 또 왜 SMR이냐 그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주 모시기 어려운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바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기획평가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백원필입니다. 네, 너무 짧아서 저희 청취자들이 들을 때 누굴까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될 것 같은데 좀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이제 원자력연구원에서 다양한 연구과제 책임자 그리고 원자력 안전연구소장
그다음에 부원장 등을 역임했는데요. 이러한 경험을 살려서 원자력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과제 기획, 중간 점검, 평가 등에 참여해서 연구 수행의 품질을 높이는 데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이제 그러면서 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그 일부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개인적으로는 아주 뭐 제가 그냥 멀리서만 이렇게 뵀던 분인데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직접 이렇게 뵙고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저로서는 대단한 영광입니다, 박사님. 나도 예. 젊은 분들하고 같이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매우 즐겁습니다. 아,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참 그 제가 몇 년 전에 그 원자력공학과 학생회장 하면서도 또 학회나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직접 뵙기도 했는데 특히나 이제 그 당시에는 탈원전 정책이 좀 한창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근데 하필 그 시기에 원자력 학회에서 우리 박사님께서 중책을 또 맡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뭐그 중책을 맡으시면서 소셜 미디어나 또 여러 가지 언론 이런 데서 아주 다양한 이렇게 소통 활동을 또 펼쳐 주셔가지고 저희로서도 상당히 좀 힘이 됐었습니다. 근데 원자력 공학도들에게도요 아주 힘을 실어 주셨는데 혹시 뭐 그때 또 기억에 남으시는 공유해 주실 만한 에피소드 몇 가지 있습니까, 박사님? 예. 제가 원자력 학회에 이제 수석 부회장을 맡았을 때는 탈원전이 한창 진행될 때였고 또 대통령 선거가 이제 선거 운동이 진행될 때여서 어쨌든 탈원전을 종식시켜야 되고 또 원자력이 제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아서 그때는 그 이제 동료들과 같이 대통령 후보들을 대상으로 원자력 정책 제안서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정책 제안서를 그 각 당의 대통령 후보 진영에 전달을 했고 또 그게 또 새 정부의 원자력 정책 수립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서 큰 보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원자력 안전 그리고 신형원자로 개발 등을 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통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 주로 이제 원자력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안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를 돕고 또 신뢰를 높이는 쪽으로 쭉 일을 했고 특히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는 이제 그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했었는데 특히 한국원자력학회에서 후쿠시마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때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사고를 전체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언론이나 또 여러 토론회, 강연 그리고 이제 제가 운영하는 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게 됐죠. 이제 에피소드로 보면 특히 작년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심각했을 때 네. 그 원자력 안전 전문가로서 또 당시 원자력 학회장이었기 때문에 그 수산업민들 특히 수협 중앙회와 협력을 해서 적어도 우리나라 수산물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먹어도 되도록 하겠다 하는 목표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고 처음 우리와 달리 효과가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지금은 원자력계를 많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서 예. 후쿠시마와 관련해서 책을 쓰셨는데 예. 두께가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 내용이 예. 뭔지 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이제 4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는 후쿠시마 원전의 현재, 그다음에 두 번째는 후쿠시마 사고 자체, 세 번째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여러 가지 진행되는 조치들. 이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있고 후쿠시마 현재는 오염수 문제도 상당히 자세히 다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부에는 그의 3명의 공동 저자가 같이 저술을 했는데 좀 저자들이 원자력 안전 또 후쿠시마 사고 등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에세이 비슷하게 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면으로 활용을 해서 예. 저희는 상당히 잘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벽돌책이기도 하고 어려운 주제이기도 해서 많이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원전의 뭔가 안전에 대해서 또 사고가 어떤 의미인지 그 실체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보여주는 책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뭐 그렇게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뭐 아주 제대로 된 전문가를 모신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뭐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저희가 후쿠시마 특별 또 회차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좋습니다. 예, 또 워낙 아직까지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한번 또 말씀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주제는 SMR과 대형 원전이 어떻게 다른가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뭐 최근의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SMR이 본격적으로 언론에 등장하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게 된 건 그렇게 얼마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면 여전히 이렇게 큰 그 콘크리트 돔형 건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제 대형 원전을.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박사님께 첫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대형 원전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왜 이렇게 SMR이 요새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건지 그걸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뭐 SMR이 뭐냐 하는 것은 이름에서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스몰 마듈라 리액터 해서 SMR이거든요. 우리말로는 소형 모듈 원자로인데요. 소형이라는 것은 그 대형 원전, 지금 이제 주로 현재 짓는 대형 발전소들은 출력이 1000메가와트 이상, 1000메가와트는 100만 킬로와트입니다. 보통 그 정도 수준 대형이고요. 그런데 그보다 상당히 작게 짓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00메가와트 이하를 SMR로 구분을 합니다. 그 두 번째 이제 모듈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모듈은 그 배를 지을 때 이제 대형 그 조선소에서 모든 걸 그 현장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용접하고 하지 않고 큰 그 어떤 뭉치로 공장에서 제작해 가지고 와서 거기서 조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적어도 수송이 가능한 범위까지 큰 뭉치로 공장에서 제작해서 해상이나 육상으로 이제 발전소 부지를 수송해 와서 발전소에서는 최소한의 작업만 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모듈화가 되는 거고요. 이제 레고 블락 조립하듯이.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은 뭐 학교 교실도 예. 모듈화 교실이라는 맞습니다.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통짜로 찍어낸 예. 그런 그래서 교실입니다. 이제 SMR은 그 용량이 작기 때문에 이제 용량이 상당히 작은 경우에는 원자로 전체가 하나가 모듈이 돼서 이제 발전소 부지로 옮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듈이라는 말이 붙었고요. 이게 관심을 끄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시장 규모가 크고 전력 그리드 규모가 크고 또 전력 수요도 어느 일정 수준으로 늘어나는 데는 대형 원전이 여전히 중요한데, 전력 그 그리드 규모가 작거나 또 원자력을 처음 도입하거나 하는 데서는 이 소형이 또 갖고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소형만이 좀 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또 용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천히 이제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그리드라고 하면은 전력망. 망이죠. 예, 예, 망. 예. 전력망. 근데 요즘은 뭐 그냥 그리드라는 말이 더 유행이더라고요. 네. 좀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요즘에 비경수형, 경수형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서 그 SMR 개발과 또 실용화, 상용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비경수형이 또 뭔지, 이게 사용 후 해결료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지금 그 운영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거의 대부분은 물로 냉각하는 맞습니다. 원자로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90% 정도는 경수, 사실 경수는 일반적으로는 센 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원자력에서 말하는 경수는 H2O, 일반적인 물을 경수라고 하고, 이제 특정한 원자로에서는 중수소가 이제 들어가는 중수를 냉각제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중수로 경수로 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물을 냉각하는 데 사용하는 걸 경수로라고 하고,
이제 물이 아닌 다른 것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걸 비경수형 원자로라고 하는데 SMR에서 액체 금속, 액체 나트륨이라든가 또는 이제 헬륨 가스라든가 또는 그 이제 어떤 몰튼 솔트라든가 그러니까 용융염이죠. 이러한 물이 아닌 다른 그것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그 SMR을 비경수형 SMR이라고 합니다. 네. 비경수형 SMR에서는 우라늄의 어떤 이용 효율을 이제 경수형보다 훨씬 더 높일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사용 해결료 속에 들어있는 플루토늄을 소모시키는데도 활용할 수가 있어서 네. 어떤 이제 지금 당장은 뭐 그 목적으로 개발하는 게 많지는 않은데 비경수형 SMR이 일반화되면 이 사용 후 해결료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용 후 해결료 발생량을 크게 줄이고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수로에서 나온 사용 후 해결료도 거기서 없앨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대형 원전 대비 SMR이 갖는 상대적 특징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기존 대형 원전에서 그 경수형 혹은 뭐 중수로형 원전에서 사용하던 것과는 다르게 좀 비경수로형 SMR로 이제 트렌드가 옮기게 되면 좀 그 사용 후 해결료 문제도 좀 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박사님 이야기하실 때 마이크를 좀 보고 이야기해 주셔야 목소리가 잘 소음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더 궁금한 게 그러면 대형 원전 대신에 SMR로 완전히 대체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형 원전과 SMR은 같이 가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제 그리드가 발달이 돼 있고 또 제조업 때문에 네. 전력 수요가 많은 나라에서는 SMR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요. 대형 원전은 대형 원전대로의 기저 부하로서의 역할이 여전히 앞으로도 중요할 거고, 네. SMR은 이제 새로운 시장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제철소라든가 이제 그런 것처럼 전력 수요지에 바로 인접해서 이 발전소를 지어야 한다든가 또 지금 이제 점점 폐쇄되는 그 화력 발전소 예. 용량이 좀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력 발전소를 대체하는 그 무탄소 전원으로서 역할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간헐성, 변동성이 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같은 단지로 묶어서 재생에너지 간헐성, 변동성을 서로 대응해주는 네. 그 보완해주는 어떤 스마트 시티라고 할까요? 산업단지까지 묶이면 이제 그런 개념이 성립이 되는데 이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변동성을 보완해주는 역할도 잘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 전문 용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재생 에너지의 변동성과 간헐성. 그게 어떤 뜻인지 또 이거를 이제 보완을 해주고 이걸 연계를 한다. 이게 또 어떤 말씀인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태양광 발전은 언제 할 수 있죠? 태양이 떠 있을 때. 떠 있을 떠 때만 있을 할 수 때. 있죠. 네. 이제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 경도상으로 이렇게 좀 좁은 나라는 그냥 전국적으로 태양이 한꺼번에 떴다가 또 한꺼번에 지는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럴 때는 밤새 내내 전혀 전기를 생산하지 않았다가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부터 급격하게 전력 생산량이 늘어나서 보통 12시에서 한 2, 3시까지 이제 피크를 쳤다가 이제 좀 또 이제 해가 질 때는 급격하게 떨어지죠. 근데 전기는 이제 이런 걸 전기를 생산하다가 안 하다가 하는 걸 간헐성이라고 합니다. 또 날씨에 따라서 태양광 발전장 자체가 또 크게 변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풍력 발전의 경우도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이제 발전량이 변동하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히 태양광이 낮밤 문제뿐만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아주 낮은 출력만 보이는 경우도 생깁니다. 태풍이 온다든가
눈이 많이 내린다든가 구름이 장마철이라든가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량이 크게 줄어들었을 때는 지금은 주로 가스 발전소로 많이 그걸 대응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런데 이제 가스 발전소도 퇴출시켜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배터리라든가 아니면 그 양수 발전 네. 등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걸 대응할 수 있는 이제 설비인데 그걸로 이렇게 장기간 그 전력 발전량이 낮을 때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원자력이 상당한 역할을 해줘야 되고 또 SMR은 탄력 운전을 할 수 있어요. 출력 조절이 훨씬 쉽기 때문에 네. 아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역시 SMR의 강점은 유연성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적절하게 예. 그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곳에 또 쓰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SMR의 강점. 그러니까 다양한 곳에 쓰일 수도 있고 예. 또 용량도 조절할 수 있죠. 이제 예를 들어서 100메가와트짜리 SMR이라고 하면 그 개수를 조절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예. 다양하게 이제 할 수 있죠. 그것도 이제 유연성의 범위 내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과 간헐성 이 부분을 SMR로 메꿔줄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제 해석해 볼수 그렇게 있겠네요. 기대를 하고 있고 네. 또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그 말씀 듣다 보니까 또 제가 여기서 지금 포지션이 핵통령입니다. 예, 예. 그러면 또 제가 드는 생각이 이 SMR 이 좋은 기술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SMR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또 이게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SMR도 대형 원전 기술의 대부분을 사용하는 거죠. 네. 사용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우리나라가 대형 원전과 관련돼서는 적어도 이 서방 세계,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더 싸게 지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떨어진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네. 또 러시아와 중국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은 한계가 있는 거고 네. 적어도 서방 세계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어떤 이제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이 갖춰져 있고 또 전체적인 그 국가 산학연이 잘 이렇게 협력해서 새로운 일을 이렇게 벌이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에서 그 어려운 사막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 자체가 그렇게 강력한 산업 체계를 지금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MR도 지금 당장 일부분에서는 SMR을 빨리 시작한 나라,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해온 나라에 비해서 뒤진 부분이 있지만 충분히 몇 년 후에 같이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 2010년대 초반에 스마트라는 SMR을 개발해서 세계 최초로 규제기관의 인증을 받았었습니다. 만일 그때 이제 국내에서 건설을 했다면 지금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섰겠지만 그 당시에 SMR은 어쨌든 대형 원전보다는 경제성이 높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형 원전으로 가고 이건 수출을 해라. 그래서 국내에 안 짓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안 짓는 걸 또 외국에서 수입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지금까지 수출은 못했는데 현재 그 ISMR이라는 경수형 SMR을 지금 산학연이 협력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IMSMR은 충분히 그 이제 경쟁력을 갖춰서 2030년대 초반에는 세계 시장에서 아마 가장 앞서 있는 몇 개 노형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든든합니다. 이 ISMR, 예. I라고 하면은 I의 이노버티브를 붙여놓은 거죠. 혁신적인. 예. 예. 아주 뭐 세계적인 기술인 것 같은데, 근데 말입니다, 박사님. 네. 체코 말씀하셔서 또 제가 드는 생각이 사실 이제 또 뭐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이제 뭐 웨스팅하우스사라든지 이런 미국의 원자력 이제 산업체에서 지재권
그 원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이슈를 가지고 우리의 체코 원전 수출에 좀 뭐 이의를 제기했다, 뭐 이게 걸림돌이 된다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뭐 들리기도 했는데 SMR 기술은 우리가 앞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이런 염려가 없는 겁니까? 예, 사실 저는 그 대형 원전에 대해서도 네. 웨스팅하우스의 그 문제 제기를 납득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일정이나 그런 사정상 일정 부분 타협할 수밖에 없다 생각은 하지만 그런 거고요. SMR은 당연히 어떤 생태도 부릴 수 없도록 그렇게 개발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헥터뷰 두 번째 주제랑 이어지는데 아까 박사님께서 SMR과 대형 원전의 차이 그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SMR이 정말 안전하냐 이 부분에 대한 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대형 원전보다 안전성을 높이기 쉽고 또 수요지 가까이 건설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안전성이 어떤 의미인지 뭐 네. 사고가 일어나도 안전하다는 건지 아니면 사고 날 일이 없다인지 또 사고 날 일이 없어서 안전하다는 주장은 또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인지 사실 궁금합니다. 예, 일단 원자로 용량이 작으면 네. 그 안전성을 달성하기가 쉽습니다. 일단 어떤 고장 같은 게 일어나더라도 어떤 작은 조치만을 취해도 그 사고로 이어지기가 어렵고 또 설령 사고가 일어나도 거기서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는 방사성 물질의 양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서 대부분의 SMR에서는 비상 대피 구역 설정이 필요 없을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ISMR에서도 그 방향으로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상 대피 구역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안전하다고 하면 그 원자로를 바로 공장 안에 지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이제 그게 아주 큰 장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대피 구역이 필요 없을 만큼 안전하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 드는 의문이 정말 말 그대로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당연히 사고 발생 가능성이 제로다 또는 뭐 방사성 물질이 전혀 누출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설령 사고가 일어나서 방사성 물질이 노출되더라도 이걸 단기간 내에 수습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시킬 수 있다.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TMI 같은 경우가 그게 되겠죠. 그래서 TMI는 스리마일 아일랜드. 이제 사고가 일어나도 났지만 바로 옆에 있는 원전은 계속 가동을 했잖아요. 예. 그렇듯이 아마도 이제 SMR에서는 뭐 문제가 생겨서 한 원자로에서 사고가 나면 그걸 교체하고 계속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과학적인 사실과는 또 별개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일이 좀 병행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방송도 제작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대형 원전에 비해 안전하고 피해가 적을 수 있다면 도심 한가운데에 세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반도체 클러스터, 데이터 센터 같은 곳이 가장 주요한 수요처지만 그 외에도 많은 전력 수요가 있는 뭐 도심 한가운데 설치해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도 원자로니까 네. 국민 정서상 도심 한가운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도심 한가운데는 다른 어떤 에너지원으로 감당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대형 원전으로 그리드로 연결해서 하는 게 맞겠죠.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이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 이런 SMR 특히나 이제 신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그것만큼 중요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 SMR 기술을 실증하는 것만큼이나 저 상용화의 결정적인 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사님. 근데 또 듣기로는 뭐 실증 사업화가 굉장히 좀 난항을 겪고 있다. 뭐 난관이 많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실증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이제 실증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개발 단계에서 이제 제대로 안전한 그 원자로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다양한 실험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개발된 원자로를 실제 지어서 그러니까 최초기를 실제 지어서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걸 확인하는 것이 되겠죠. 네. 또 그게 확인되지 않으면 아마 수출도 어렵고 또 민간으로 이렇게 이제 확산시키는 것도 어려울 겁니다. 이제 다른 그 비경수용 SMR은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그 용융염 원자로 같은 경우는 현재 개발하는데 다양한 조선 그 회사들이 지금 같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다 실증을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거고 현재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ISMR의 경우는 아마도 그 한수원이 중심이 된 그 최초기 건설 사업이 지금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한수원이 중심이 되면 좋은 것이 현재 이미 확보되어 있는 그 발전소 부지 중 하나에 일단 지어서 제대로 돌아가는 걸 보여주고 또 기술 자체를 완성시킬 수 있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제 사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 좀 흥미로운 게 이게 원격으로 컴퓨터를 활용해서 가상으로 좀 실험을 예. 해볼 수 있다. 이 부분이 저는 좀 흥미롭고요. 예, 뭐 디지털 트윈 그런 경우는 되겠죠. 네. 네. 요즘은 그 어떤 디지털 기술들이 발전을 해서 실제 발전소와 이제 뭐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제 디지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다양한 운전 상태, 그다음 사고 상태를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발전소 운전 절차라든가 운영 기술을 개발하는 데도 필요하고 또 이제 새로운 운전원들 교육시키는 데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네. 또 그걸 하다 보면 그 경험을 통해서 또 그 설계를 좀 더 개량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는 APR 1400용 디지털 트윈은 이미 개발을 했고 네. 이 ISMR을 위한 디지털 트윈도 이제 조만간 이제 개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요새 그 뭐 메타버스랄지 이런 좀 가상 현실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하는데 예.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원자력은 좀 보수적이잖아요. 너무 이제 예. 뭐 새로운 기술도 좋지만 확실한 기술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적용은 이렇게 시도를 해보더라도 그게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오거나 하는 데는 다른 분야보다는 좀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네.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이고 오늘 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가지고 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오늘 아주 뭐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전문가를 모셔서 오늘 아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마무리하기 앞서서 박사님 뭐 이렇게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짧은 시간 여러 가지 주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원자력은 그 한두 번 유튜브를 본다든가 해서 그렇게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유튜브도 그렇고 또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그 책자들이 많이 발행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같이 공부하셔서 우리나라 그 에너지 정책이 정말 에너지 안보, 탄소 중립을 이렇게 이루면서도 우리 산업 체계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계속 지속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획평가위원으로 있는 백원필 박사였습니다. 요놈들은 무슨 생각으로 차세대 원자력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 이게 궁금하다면 그리고 행문액설에 한마디 해야 쓰겠다 싶다면 보이는 팟캐스트 행문액설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해주세요. 차세대 원자력에 대해 모르는 게 없다라고 외치는 그날까지 행문액설은 계속됩니다.
핵프닝 오늘 네, 핵프닝 오늘 코너에서는요. 차세대 원전과 관련된 최근 뉴스를 같이 읽고 그리고 댓글 내용을 통해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네, 사실 과학기술이라는 게 어떤 기술의 개발, 뭐 그다음에 그 수준 그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네. 바로 시민의 기술 수용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모셨습니다. 옥기원 한겨레 기자님 전화 연결해서 최근 뉴스 또 관련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연결해 보겠습니다. 옥기원기 옥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신문 옥경 기자입니다. 예, 옥 기자님 다시 뵈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뭐 아주 기자님을 뭐 따스한 원자력 기자다 뭐 이렇게 놀렸는데 어떻게 뭐 곤란하지는 않으셨나요? 저는 원전뿐만 아니라 풍력, 태양광 이 시대 모든 에너지를 사랑하며 취재하고 있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기옥 기자. 이제 예, 원기옥입니다. 네, 뭐 이게 다 핵PD가 짜놓은 밑그림입니다. 예, 뭐 네, 우리 사회 공동체를 걱정하고 또 지속 가능한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 그 에너지를 취재하는 원기옥 기자님이 아니라 옥기원 기자님. 역시 PD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최근 뉴스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저희가 한미 원전 기술권 갈등 우려 조금 된 뉴스지만 SMR 기술 원천 기술 관련해서 우려해 볼 만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관련 기사와 또 35년 만에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SMR 추진하고 있는 이탈리아에 대한 이야기. 요게 또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한번 좀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맞죠? 기자님? 예, 맞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그래서 선정해온 기사는 네. 저희가 소속된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네. 미국 체코 이중 청구서 원전 수출 잭팟은 없다라는 기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핵심 내용이 뭔가요? 그 해당 기사 아마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네. 결국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이제 한수원이 체코의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 이런 원천 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 간의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양사 간의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맥락들을 잘 담고 있고 결국 이런 원천 수출에 있어서 뭐 더 나아가서 SMR도 되겠죠. 향후 기술인 네. 이런 얼마나 원천 기술이 중요한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잘 드러내고 있는 기사입니다. 그렇군요. 좀 예, 네. 기자님, 그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해지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런 어떤 갈등이랄까요? 좀 이런 사건의 어떤 쟁점이 뭡니까? 결국은 이게 저희가 체코로 저희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이 원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결국 지적 재산권이 저희에게 있는지에 대한 부분의 문제인데요. 이게 좀 과거로 돌아가 보면 저희 한국 1호 원전은 1978년도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원전 1호기인데 이 원천 기술을 웨스팅하우스가 인수한 C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이 기업의 원천 기술을 받아서 지어진 게 저희 고리 1호기입니다. 그 C라고 하면은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이죠. 맞습니다. 예. 결국은 저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원전 3분의 2가 이런 그 C 현재 이제 웨스팅하우스 기술 계열이고 한국이 수출하려는 이런 APR 1400 모델 역시도 이 같은 C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걸로 업계는 보고 있어서 웨스팅하우스가 결국 수출하려면 그 지적 재산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만큼에 대한 로얄티를 지불해라 라는 이런 갈등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아니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얼핏 듣기로 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출길이 앞으로 좀 어려워진다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계속 그 수출을 늘리기로 지금 했는데 이게 좀 걸림돌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웨스팅하우스는 자기의 지적 재산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 역시도 2010년도 중반 이후에 그 원전 설계 코드, 이런 냉각기, 펌프 같은 이런 주요 부품 기술들을 자립화해 우리에게 지적 재산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주장이 이렇게 대립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있다. 네, 우리에게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법적 분쟁들을 통해서 이제 중재가 이루어지거나 이제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더 나아가 이제 그 뭐 법적 분쟁 이전에 이제 웨스팅하우스 역시도 이런 원천 기술에 대한 지적 재산권에 대한 로열티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이제 한수원이 일정 부분에서 로열티를 지급한다면 이런 그 분쟁들이 조금 일단락되고 테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이제 업계의 일반적인 이제 반응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 A가 그 어플라이드해서 응용된 그 기술이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예, 예. 나중에 후발주자로서 뭔가 응용한 기술을 내놨을 때 이것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결국은 얼마만큼의 이제 이걸 자립한 기술로 바라볼지는 이제 기술권 분쟁을 통해서 해결돼야 될 부분인 거고, 저는 아무래도 이런 기술 분야의 부분에서는 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양사 간의 의견들, 한국이 주장하는 기술 자립 의견들은 저희 산업계에서 주장을 하고, 또 일정 전문가들은 그 원천 기술은 로열티는 웨스팅하우스에 있다라는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어서 네. 이게 더 첨예하게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 댓글에서는 좀 반응이 어떤가요? 시민분들 반응이 궁금한데. 예. 아무래도 이게 원전 정부가 주도하는 원전 수출 사업이다 보니까 약간 원전의 정치성 부분들 문제를 지적하는 댓글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게 좀 저희가 에너지 문제를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대립해야 되나라는 좀 궁금증을 좀 갖고 좀 냉정하게 봐야 될 지점인 것 같기도 한데, 아무래도 이전 정부에서 탈원전, 감원전을 주장했다면 현 정부가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이런 에너지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이렇게 심화되는 국면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정치적 지형으로 이분화돼서 이런 갈등들이 계속 번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저희가 전기를 사용하고 이제 새로운 에너지원이 등장함으로써 또 다른 산업에 이제 에너지를 공급하는 문제이다 보니 이런 에너지 문제를 너무 정치적인 진영 논리로 정치권이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댓글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어쩌면 원전 기술권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정치적 갈등에 대한 이야기로 좀 흘러가는 거, 그게 좀 흥미로운 포인트인 것 같네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에너지 기술적인 부분들, 이게 얼마만큼 저희 국민들에게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되고 얼마나 저희 산업 제조업에 미치는 저렴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에너지 차원의 문제로 좀 바라보면서 이런 정치적 갈등들을 좀 해소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만 더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가 이거를 보면서 좀 생각해 볼 지점으로 좀 연결해 보려는데, SMR을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SMR 역시 80년대에 이미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끝난, 그래서 이미 도면도 그 당시에 나왔고 굉장히 원천 기술이 한국이 아닌 좀 미국에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저희가 사용을 한다고 할 때 또 다른 기술권 갈등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SMR이라는 기술의 존재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그걸 어떤 방식으로 상업화된 시설로 구현할 수 있을지, 그런 개통 부분에서는 향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느냐에 대해서 좀 지적재산권 갈등들을 저희가 오히려 이제 지적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어떻게 상업화되는 과정에서의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할지, 특허들이 등장할지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상업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냐가 중요할 것이다. 네. 확실히 기자님 말씀도 들어보고 또 우리가 아까 우리 백 박사님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확실히 이제 SMR에 있어서는 우리의 그 원천 기술과 또 관련된 지식 재산권의 문제가 또 기존의 그 대형 원전하고는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스마트라고 하는 노형을 사실상 거의 세계 최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그런 기술을 개발한 바 있고 또 ISMR 이런 노형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상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런 속도전도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지식재산권 이슈에 어떤 선점하려는 좀 그런 우리의 전략 중에 하나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그런 있겠네요. 속도전이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님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제가 또 궁금했던 것이 좀 비슷한 결인데요. 예.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뭐 웨스팅하우스사에서 이제 일을 제기했던 일련의 이제 지난 해프닝들을 보시면서 그렇다면 이런 어떤 이 일들을 일련의 일들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원전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앞으로 이제 수출을 장려할 때 우리가 좀 더 뭐랄까요? 염두에 둬야 될 그런 어떤 시사점들 이런 것들을 또 좀 바라보시는 그런 시각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좀 그런 댓글들도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뭐 기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좀 여론들로 보면 한편으로 이런 SMR의 국면에서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처럼 이런 지적재산권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댓글에서 여론들로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런 지적재산권을 가질 수 있는 기술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 정치권에서의 지속적인 투자라든지 관심, 이게 단순히 이게 정치적으로 에너지원들이 좀 희석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희 에너지원으로서의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이런 정파적인 갈등이 아니라 에너지원으로서 바라보는 이런 관점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SMR의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좀 기술 강국으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들도 댓글에 같이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SMR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고 더 잘 해야 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마 그렇게 되게끔 좀 뭐 연구자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SMR 이제 상용화 이야기들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은 이제 기대가 커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큰 틀에서 보면은 어떤 국가의 기술 안보라고 그러죠. 또 경제 안보 이런 일들까지 우리가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좀 시의성 있고 또 유의미한 그런 논의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좀 짚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 좋겠는데 도대체 그 원천 기술과 관련해서 로얄티 얼마나 달라고 그러는 겁니까? 돈 엑스트라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취재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네. 이게 2010년도 전후에 네. 이제 한국 전력이 네. 바라카 원전에 이제 저희 첫 해외 원전을 수주했을 당시에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웨스팅하우스에게 핵심 부품들을 이제 수주하는 방식으로 로얄티를 꽤 많이 지급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정도 수준의 이제 로얄티들을 네. 웨스팅하우스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 반면 저희 이제 한수원이나 그런 원전 업계에서는 이제 그 10년이 지난 시간 동안 우리의 이제 기술 자립도도 높아졌고, 그런 과정에서는 그 정도의 로얄티를 주는 거는 아랍에미리트 수주 당시 로얄티를 주는 거는 좀 너무 맞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어서 양측의 이런 이해관계들이 약간 좁혀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얄티 1,000원보다 좀 적으면 제가 대신 내주려고 그랬는데 뭐 1,000원보단 비싼 것 같네요.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아무래도 저희 영역에서는 다루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죠. 뭐 믿지는 장사는 안 하겠죠. 네. 그쪽도. 네. 두 번째 내용. 저희들도 네. 믿지 않는 장사를 하기를 기대하는 바람을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예,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죠. 그 35년 만에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SMR 추진하는 이탈리아. 이 내용 어떤 겁니까? 기사의 핵심 내용을 보면 네. 저희는 예전 세대라 그런지 이탈리아보다 이태리가 더 익숙하더라고요. 네. 이태리 정부가 SMR 개발을 위해 새로운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는 내용이랑 예. SMR 투자를 위해 투자 확대를 위해서 새로운 법을 입법한다는 내용이 기사의 이제 핵심입니다. 연합뉴스에서. 예.
아무래도 이 기사가 가장 주목받는 지점은 이탈리아가 유럽에서도 가장 먼저 탈원전을 선언한 나라였는데 그렇죠. 이게 원전 폐쇄에 앞장선 나라가 이런 4세대 원전격인 SMR을 개발하려는 이런 움직임으로 아예 전환된 거라서 네. 더 기사에 대중들이 기사에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SMR을 명시를 했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 SMR 투자 확대를 위한 합작법인이라는 게 골자여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들도 한편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예. 내용 좀 더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왜 1세대 탈원전 국가인 이탈리아가 SMR을 이렇게 이제 뭐 개발에 뛰어들까라는 그런 이제 이유부터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탈리아 에너지 발전 비중을 보면 수력과 풍력이 전체 에너지의 60%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요. 네. 태양광이 1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를 이제 바이오매스, 화력 석탄 발전들이 전략을 충당하고 있는데 당장 내년부터 이탈리아가 석탄 발전 이제 점차적으로 폐쇄한다고 하는 시점이 당장 내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에너지원의 공백을 전력의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중장기적으로 SMR을 통해 찾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해석들이 가능하고 아무래도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풍력, 태양광 이런 재생 에너지 기반의 이 에너지원으로 이제 전력들을 공급하고 있어서 이게 뭐 태양광이 이제 필요할 때마다 흐려지면 태양광 에너지원들이 줄어들고 바람이 안 불면 재생 에너지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이런 가널성. 그죠? 그렇죠. 가널성.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네. 전문 용어 또 나왔습니다. 가널성. 맞아요. 네. 이런 재생에너지 기반의 가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SMR이 이런 공백들을 채우는 에너지원으로 좀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여론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또 하나 이제 좀 궁금한 거는 이탈리아를 넘어서 유럽 전역으로 SMR이 확대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유럽연합 차원에서 그 기후변화 원인으로 지목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목표를 42.5%로 늘리려는 국제 약속을 이제 추진 중인데, 근데 이게 재생에너지만으로 이제 전체 전력을 충당하기 어려운 만큼 이런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이 무엇일지에 대한 이런 요구들도 점차 커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천연가스라든지 석탄 발전이 재생에너지 원의 부족한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한 기저발전으로 활용됐다면 이런 석탄 발전, 화력 발전소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게 SMR이 아닐지, 이런 만약에 기술들이 이렇게 보급화되고 상용화된다면 이 역할들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들도 업계에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기자님. 근데 또 듣다 보니까 드는 질문이 이제 이태리란 말이죠. 이태리가 이제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35년 만에 탈원전 정책을 이제 폐기를 하면서 이런 일련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 좀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태리가 왜 탈원전 정책을 했다가 이렇게 좀 돌아서게 됐는지 그 배경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은 왜 이태리가 이런 선택을 했는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탈리아가 탈원전 정책들을 좀 가속화한 시점들이 딱 두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저희의 원전 사고에 대한 약간 대중들 인식에 각인된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 이런 1차 탈원전 정책들이 구체화됐고, 2010년도 전후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국민들의 안 좋은 여론들이 이제 퍼지면서 원전 폐기를 가장 먼저 좀 추진했던 그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2011년이었죠, 그때가 후쿠시마. 예, 맞아요. 네. 그래서 가장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국민들 여론들이 얼마만큼 안전성에 대한 여론들이 좀 걱정이 큰지에 따라서 이런 에너지 정책들도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향후 SMR 역시도 이런 안전성들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안전한 거 상용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향후 이제 SMR이 이런 기저 발전원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좀 한국에서 이 이탈리아처럼 SMR을 이렇게 추진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반응이 좀 많이 보일 걸로 예견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이 SMR에 대한 기술이 어떻게 구현될지 정말 안전하게 이제 아무래도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바다 외곽 이런 좀 서울 수도권과 멀어진 외곽에 주로 지어졌다면 SMR은 중장기적으로 약간 도심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분산 에너지원으로서 성격들이 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훨씬 주민 수용성 문제나 안전성 우려들은 이런 대형 원전보다도 클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 가장 큰 것 같고 이 기술 점차적으로 상업화된 시점까지 과연 SMR이 안전한 에너지원이라는 인식들을 좀 들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서 이런 여론들이 급변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자들은 그런 관점으로 보고 취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핵통령께서는 또 궁금한 점 없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이런 사례들을 보면 항상 드는 생각이 어떤 그 맥락에 기반한 이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보도도 이 이탈리아의 지금 상황을 우리나라 언론 매체에서 지금 보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또 우리의 시각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또 그런 입장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기자님께서 이렇게 이 기사를 보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훑어보시면서 좀 우리나라가 이 사건을 혹은 이제 이 상황을 바라보는 입장은 뭐 어떤 식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아직 SMR이라는 게 결국 기술적으로는 뭐 이제 구현이 되고 있지만 상용화된 아직 저 결과물 상업화된 발전들을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좀 안전성 과연 이게 정말 이거 구현이 가능할지 안전한 에너지원으로 우리 일상에 사용하는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 문제의식들이 이제 여론들에 가장 기반한 여론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과연 유럽연합 같이 이렇게 에너지원이나 여론들이 중요한 나라에서도 이런 SMR이 이런 투자들을 확대하고 있고 영국, 프랑스 역시도 SMR 이런 투자들을 늘리고 있는 과정에서 과연 SMR이 이렇게 상업화된다면 과연 우리나라 뭐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가 그 산업 국면에서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또 해외 원전 수출들에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앞장설 수 있을지에 대한 산업적인 측면들도 함께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따스한 원자력 에너지 기자님께서 핵푸닝 오늘 코너 좀 시의성에 딱 맞는 내용으로 뉴스와 관련 여론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려는데요. 뭐 기자님 혹시 뭐 취재 중에 뭐 인상 깊었던 내용, 뭐 의견 이런 거 있으면 뭐 한마디 해주실까요? 아무래도 저 역시도 이제 SMR이라는 에너지원들을 계속 공부하고 이렇게 이제 알아가고 있는 시점이고 한편으로는 SMR에 대한 이런 제대로 된 기술력들을 대중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공개하려는 시도가 얼마만큼 많이 있었는지에 대한 물음표들을 항상 취재를 하면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들 저희 이제 대통령님께서나 이제 진행자분들께서 이제 얘기해 주셨던 이런 방식의 소통들이나 기술에 대한 안전성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했고 네. 그런 역할들을 계속 이런 프로그램들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의 옥기원 기자였습니다. 네, 뭐 오늘 방송 마지막에 옥기원 기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진행자들이 이렇게 시민 대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네, 저희 역할을 강조해 주시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아주 섭외를 잘했습니다. 네, 옥 훌륭하신 기자님. 분이시죠. 네. 네.
네, 오늘 이제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아마도 이 두 진행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로 아마 마침점을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핵심은 그게 아니죠. 어떤 내용이었죠? 갈무리 좀 해주시죠. 네, 결국 차세대 원자력 새로운 기술을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다각도적인, 좀 더 종합적인 이런 고려가 필요하다. 예컨대 어떤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안전성에 대한 어떤 시민 여러분들의 수용성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또 한편 기후 변화를 앞두고 우리가 거기에 맞는 또 그러나 또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고민해 봐야 한다. 아주 우리에게 숙제만 한가득 안겨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만든 방송은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이 저희 핵푸닝 오늘과 그리고 또 저희가 핵터뷰가 담긴 이 핵문 핵설 프로그램 채널에서 방송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해 우리 김성광 PD님 그리고 권준호 핵통령 그리고 제작 모두의 김성광, 권준호, 우지수, 강민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